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부엌 형광등 아래에서 준이와 마주쳤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준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살짝 얹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감정은 있어선 안 되는 건데.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21살 차이, 죽은 남편의 기억,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게 저를 짓눌렀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서울 북촌의 오래된 한옥 하숙집. 저는 이곳에서 5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 상우가 세상을 떠난 뒤로요. 52의 나이에 과부가 된다는 게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갈 뿐이었죠.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고 된장찌개 냄비를 올려놓습니다. 하숙생들 아침 식사 준비죠.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부치고 밥이 뜸들 때쯤이면 7시가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숙생들이 인사를 하면 저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말을 아끼게 됐어요. 어차피 그들은 밥만 먹고 나가니까요. 저도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마당에 빨래를 널고 방을 쓸고 닦습니다. 점심때쯤 되면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가죠. 김 사장이 오늘 배추 싱싱해요 하고 말을 걸어도 네 한마디로 끝입니다. 오후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봅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고 담벼락 너머로 목련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봄은 그저 세탁물이 잘 마르는 계절일 뿐이었죠. 상우가 죽고 나서 세상의 모든 색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색을 보는 걸 멈춘 거예요.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느낄 필요도 없었고요. 저녁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문단속을 확인합니다. 밤 10시쯤 제 방에 들어가면 하루가 끝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잠이 듭니다. 꿈도 꾸지 않아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3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꽤 큰 편이었고 낡은 점퍼에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수했어요. 잘생겼다기보다는 선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드렸던 이준희입니다. 그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이가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어요. 이쪽입니다. 복도 끝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죠. 창문으로 마당이 보이고 책상 하나와 옷장, 이불장이 전부였습니다. 방은 이렇고요. 화장실은 복도 왼쪽, 식사는 아침 7시, 저녁 7시입니다. 빨래는 일요일하고 수요일에 하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몇 년간 수없이 반복한 말들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방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창문 열어도 될까요? 환기 좀 시키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저는 돌아서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하숙생들은 제게 그런 걸 묻지 않았거든요. 그냥 알아서 했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작은 것 하나도 허락을 구했습니다. 식사 때 뵙겠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걸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했던가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다른 하숙생 둘과 준이가 앉았어요. 준이는 수저를 들기 전에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다른 하숙생들의 기계적인 인사와는 달랐죠. 저는 괜히 어색해져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준이가 식판을 들고 왔어요. 사모님, 맛있었습니다. 집밥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요. 짧게 대답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 한편에 남았습니다. 집밥이라는 단어가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이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예의 바른 청년이 들어왔을 뿐인데, 별일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인사 한마디가 제 삶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낼지를요. 준이가 하숙집에 들어온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서 마주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는 항상 정확히 7시에 나타났죠. 다른 하숙생들은 늦잠을 자거나 아예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준이는 달랐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사모님,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그래요. 짧은 대화였지만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준이의 목소리는 아침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1시쯤 됐을 거예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준이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였어요.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준이는 식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그 청년이 아침을 거른 적이 없었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다가 준이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렸죠. 네, 약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준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열이 있네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준이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뜨겁더군요. 꽤 심한 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병원 다녀올게요. 준이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눕혔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약 사다 줄 테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계세요. 단호하게 말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동네 약국으로 달려갔죠. 김 약사가 요즘 감기 환자가 많아요 하며 해열제와 감기약을 싸줬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엌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흰죽이었어요. 소금만 살짝 넣었죠. 아픈 사람한테는 이게 제일 낫거든요. 냄비가 보글보글 끓는 동안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죽을 끓여봤나 생각했어요. 상우가 아팠을 때였나? 아니, 그전에도. 아들이 어렸을 때. 그때도 이렇게 죽을 끓여줬었죠. 그런데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해요. 죽을 그릇에 담고 약과 물을 쟁반에 올렸습니다. 준이의 방문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먹어야 약 먹죠. 준이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 베개를 받쳐줬어요. 그리고 쟁반을 건넸죠. 조심해요. 뜨거워요. 준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열에 상기된 얼굴로요. 그 미소가 이상했어요.
제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많이 드세요.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가슴에 손을 얹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저 아픈 사람한테 죽 한 그릇 끓여준 것 뿐인데. 오후 내내 준이 방 앞을 지나다니며 인기척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은가? 더 필요한 건 없는가?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저녁 때 다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죽 더 드실래요? 사모님, 너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는데, 준이의 목소리가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픈 사람 돌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이게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다른 하숙생이 아팠을 때도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국 위치만 알려줬죠. 그런데 왜 준이한테는 이러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이가 어머니 손맛 같아요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웃었던 그 얼굴도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틀 뒤 준이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한결 나아 보였어요. 덕분에 금방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준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이상하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준이가 괜찮아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침 식탁에서 준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요. 준이는 자연스럽게 제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의지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는 그냥 말을 거는 사람이었죠. 다른 하숙생들과 달리요. 사모님, 오늘 면접 봤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준이가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그래요? 어땠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먼저 물어본 게요. 잘 본 것 같아요. 담당자분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았거든요. 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 됐네요. 붙으면 제일 먼저 사모님한테 알려드릴게요. 왜 제게 제일 먼저 알리겠다는 걸까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저한테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준이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저녁 식사 때 그의 표정이 어두웠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준이 씨,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다른 하숙생들이 다 나간 뒤였습니다. 네, 사모님. 떨어진 거예요?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다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준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였지만요. 그날 밤 마루에 앉아있는 준이를 봤어요. 마당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저는 차 2잔을 들고 나갔습니다. 차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준이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어요. 언제 이후로 이렇게 누군가 옆에 앉아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힘들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고향에서 올라와서 벌써 석 달째인데 계속 떨어지니까요.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1살이면 아직 젊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사모님은 힘드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버텼냐고요? 사실 버틴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사라진 거였죠. 그냥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외로운가? 저는 외로움조차 느끼지 않으려고 애써왔는데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익숙해진 게 아니라 느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죠. 저는 사모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이렇게 씩씩하게 사시잖아요. 준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씩씩하다고요. 저는 그저 살아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날 밤 준이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그저 마당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그 뒤로 준이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았습니다. 면접 결과를 제일 먼저 알려왔고 지친 날엔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어느새 준이의 스케줄을 알게 됐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도서관에 가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면접을 보러 다니고 금요일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까지요. 아침마다 준이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그 익숙한 발소리에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은 준이가 웃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숙생과 이야기하며 웃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준이는 자연스럽게 제 일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봄날 햇살처럼요. 조용하지만 따뜻하게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준이가 또 부엌으로 왔어요. 사모님, 오늘 합격했어요. 정말요?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준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네. 중소기업이긴 한데 조건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축하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죠. 준이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어 있었어요. 사모님 덕분이에요. 힘들 때마다 응원해 주셔서요. 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준이를 단순한 하숙생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걸요. 4월이 깊어갔습니다. 벚꽃이 피고 지고 목련이 하얗게 피어났어요. 하숙집 마당에도 봄이 가득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올해는 봄이 달리 보였어요. 꽃들이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죠. 저는 거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빗고 옷차림을 신경 쓰고 로션도 바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우산을 썼지만 옷이 많이 젖었죠.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준이었어요. 그도 우산을 쓰고 있었죠. 같이 가요. 준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였어요. 덕분에 준이의 어깨가 비에 젖기 시작했죠. 괜찮아요. 우산 있어요. 제가 말했지만 준이는 그대로 걸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사모님이 더 편하게 가세요.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니 어깨가 스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너무 크게 뛰어서 준이가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철벅철벅 물을 밟는 소리와 빗소리만요. 그런데 그 소리들이 왜 그렇게 또렷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준이의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제 옆에서 숨을 쉬고 있는 그 소리가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네요. 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면서요. 집까지는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짧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더 걷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준이 옆에서요.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가슴에 손을 얹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죠.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빗속을 걸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52의 과부가 21살 어린 남자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와 가까이 걷다 보니 놀란 거예요. 그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산 아래에서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요. 그리고 어깨가 스쳤던 그 순간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준이를 마주쳤을 때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괜히 설거지가 급하다며 부엌으로 도망쳤죠.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저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준이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저를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달라진 건 저였습니다. 저는 준이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 빨래를 걷고 있는데 준이가 나왔어요.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황급히 말했지만 준이는 이미 빨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빨래를 걷는데 손이 스쳤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빨래를 놓칠 뻔했어요. 준이는 아무렇지 않게 빨래를 걷었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정혜야, 정신 차려. 제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아들뻘 되는 애한테. 그런데 거울 속 제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준이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52의 과부가 21살 어린 청년에게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 가슴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준이를 볼 때마다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 아들뻘 되는 애한테 내가 미쳤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52과 31살, 21살 차이예요. 제 아들 민준이가 30이거든요. 준이와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죠. 상우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당신 정신이 있어? 하고 물었겠죠. 하지만 상우는 없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를 혼자 남겨두고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낮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준이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워졌죠. 정혜 씨, 요즘 젊은 남자 하숙생 들어왔다며? 슈퍼에서 김 사장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 요즘 젊은 애들 무서워. 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과부한테 젊은 남자가 들어왔으니 조심하라는 거였죠. 입이 싸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걱정 마세요. 그냥 하숙생일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지만 김 사장 아내의 표정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무섭다는 걸 알았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준이를 단순한 하숙생으로만 보고 있지 않았잖아요. 들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50 넘은 과부가 젊은 남자한테 철없이 군다고 수군거리겠죠. 준이의 주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2번 고향에 내려갔어요. 금요일 저녁에 떠나서 일요일 밤에 돌아왔죠. 그 이틀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하숙집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다른 하숙생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준이가 없으니 뭔가 텅 빈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식탁에 준이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내가 뭘 기대하는 거야?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이는 고향에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다고 했죠. 그곳이 그의 집입니다. 이 하숙집은 그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고요. 일요일 밤이 됐습니다. 10시쯤 됐을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이의 목소리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죠. 어서 오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면서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이가 돌아와서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더 괴로웠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이가 출근을 시작했어요. 합격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첫 출근이에요. 아침 식탁에서 준이가 말했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색하지만 잘 어울렸죠. 잘 다녀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출근하는 준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준이는 직장인이 됐습니다. 곧 독립할 거예요. 이 하숙집을 떠날 거라는 뜻이죠.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준이가 서 있었어요. 사모님, 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준이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지만 준이는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 따뜻함이, 이 걱정이 저를 무너뜨릴 것 같았죠.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어깨를 빼내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건 안 돼. 끝내야 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준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스스로가 한심하고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으니까요. 무엇보다 준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잖아요. 저 같은 늙은 과부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끝내야 했습니다. 이 이상한 감정을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요즘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오늘 준이에게 말해야 했으니까요. 식탁에 하숙생들이 모였습니다. 준이도 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출근 준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이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하숙생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준이도 일어서려는데 제가 말을 꺼냈어요. 준이 씨, 네, 사모님. 준이가 앉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진지해서 그런지 표정도 진지해졌어요. 할 말이 있어요. 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른 하숙집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이 씨한테는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조용하고 나이 든 사람들만 있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하숙집 같은 거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준이를 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제가 불편하셨어요? 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편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문제였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냥 준이 씨를 위해서예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싫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내가 당신한테 마음이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싫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그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모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여기 있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왜 여기 있고 싶다는 걸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어요. 준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준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뭔가를 느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요. 알겠습니다. 준희가 일어섰습니다. 식판을 들고 부엌으로 가더니 조용히 문을 나섰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이는 새 하숙집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퇴근 후에 어딘가를 다녀오곤 했죠. 예전처럼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조용했어요.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저도 준이를 피했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들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불을 켜려는데 이미 누군가 있었습니다. 준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물 마시러 왔어요. 준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사모님, 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정말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냥요. 이유는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었어요. 너무나 명확한 이유가요. 제가 준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였죠. 알겠습니다. 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일주일 뒤 준이가 짐을 쌌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죠. 준이가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모님, 네. 돌아봤습니다. 준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집 같았어요. 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서울 생활이 외롭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건강하세요. 준이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준이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요. 골목길로 사라지는 것을요. 창문 너머로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준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혼자 남았습니다. 하숙집은 여전히 다른 하숙생들로 붐볐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죠.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았죠. 아침 식탁에 준이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새 하숙생이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빈자리를 보며 밥을 먹었죠. 맛이 없었습니다. 동네를 다닐 때마다 준이가 보일 것 같았어요. 슈퍼에 가는 길에 골목길을 걸을 때 어디선가 사모님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준이가 있을 때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화장실 가는 소리, 방문 여닫는 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저에게는 위안이었어요. 이제 그 소리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이의 방문을 열어봤어요. 청소를 해야 했거든요. 다음 하숙생을 위해서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준이가 떠나기 전에 청소를 해놓은 것 같았어요. 창문도 닦았고 바닥도 쓸었더군요.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짧은 글씨였어요. 하지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선택이요. 준이를 보낸 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게 준이를 위한 일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며칠 뒤 김 사장 아내가 물었습니다. 젊은 하숙생 나갔다며. 네, 잘 됐네. 괜한 소문 나기 전에. 무슨 소문이 날 뻔했는지 알았습니다. 저와 준이에 대한 소문이요.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지어내죠. 뭐,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맞지. 김 사장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조심하는 게 맞다고요. 네, 맞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하숙생이 들어왔어요. 30 중반의 남자였죠.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준이의 방에 들어갔죠. 그 방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방에 있다는 게요. 하지만 그게 맞는 거였어요. 준이는 떠났고 새 사람이 왔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죠. 택배요. 상자를 받았습니다. 보내는 이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상자를 열었죠. 안에 작은 선인장 화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하나가요. 사모님께 회사 근처 꽃집에서 봤는데 사모님 생각이 나서 보냅니다. 선인장은 물을 자주 안 줘도 잘 자란대요. 사모님처럼 강한 식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건강하세요. 준이. 메모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선인장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작고 귀여운 선인장이었어요. 가시가 있었지만 연두색 몸통이 앙증맞았죠. 고마워요, 준희 씨.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준이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기억하고 선물까지 보내줬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4월이 끝나가고 5월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었다가 졌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마당에 떨어졌죠. 저는 마당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벚꽃은 참 짧게 피는구나 하고요. 준이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죠.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선인장 화분이 창가에 있었거든요. 준이가 보내준 그 화분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화분을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줬고요. 선인장은 천천히 자라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조금 더 컸죠. 생명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요즘 좀 나아 보이네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밝아 보인다고요. 응. 예전엔 너무 무표정하셨는데 요즘은 가끔 웃으시더라고요. 웃었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 사장의 말을 들으니 이상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을요. 여전히 52의 과부였습니다. 주름도 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도 보였죠. 하지만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죽어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눈이었어요. 준이를 만나고 사랑하고 보낸 뒤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준이가 자주 앉던 자리였죠. 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준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회사 일은 잘하고 있을까요? 새 하숙집에서는 편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연락할 수도 없었고요. 아니, 연락해선 안 되는 거였죠. 그냥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루에서요. 가질 수 없어도 말할 수 없어도 그 마음만으로 한동안은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준이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죠. 하지만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었어요. 21살의 나이 차이, 죽은 남편의 기억, 세상의 시선. 모든 게 저를 막았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준이 덕분에 저는 다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가슴이 뛴다는 것,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요.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한 건지도 모르죠. 마당에서 벚꽃 꽃잎이 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졌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은 짧게 피었다가 집니다. 1년에 단 며칠만 피고는 떨어지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매년 기다립니다. 벚꽃이 피는 걸요. 제 사랑도 그런 게 아닐까요? 짧았지만 아름다웠던 시간이요. 준이와 함께했던 그 몇 달이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선인장 화분을 봤어요. 연두색 선인장이 창가에서 해를 받고 있었죠. 물을 줬습니다. 조금만요. 선인장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잘 자라죠. 나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선인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을 많이 받지 않아도,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강하게요. 선인장이 대답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햇빛을 받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준이를 잊지는 못할 거예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그가 지어줬던 미소를, 그가 건넸던 따뜻한 말들을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저는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색이었죠. 고마워요, 준희 씨.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하숙생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거예요. 이제는 알거든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요. 선인장에 물을 주듯이 조금씩 조금씩 저 자신을 돌보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준이에게서 배운 거예요.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요. 창가에 선인장이 작지만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강하게,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요.